웨비나 잘 들으셨나요? 이번 웨비나는 아마존 레드시프트 사례와 꿀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H 스미스와 메가존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 스미스에서는 CTO님이 오셨습니다. H 스미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HB 스미스의 CTO를 하고 있는 윤재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HB 스미스는 데브옵스 전문 스타트업이고요. 저희는 장애 모니터링을 이제 대행해서 해드리는 HB 스미스라는 서비스, 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 모니터링이 필요하신, 그러니까는 관제실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힘든데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서비스에 대한 장애를 누군가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경영자 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추가적으로 AWS 사용자 그룹에서 아키텍처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 모임은 이제 AWS 기반으로 이제 여러 회사들이 자기 아키텍처를 소개를 하고 서로 이제 정보를 나누는 그런 모임의 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메가존도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메가존은 국내 최초 AWS 프리미엄 파트너사이고요. 지금 HBS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용자 그룹의 후원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마이그레이션, 마케팅, 커머스, 파이낸스, 커멘터시를 취득한 파트너사이고요. 그리고 AWS 파트너사로는 유일하게 ISMS 인증 체계도 취득을 한 파트너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인 레드시프트의 그 실제 사용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실제 작업을 하셨던 H 스미스의 윤재상 CTO님께서 어떤 사례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경험했던 사례는 이제 국내 레드시프트 도입 사례 중에서 제일 큰 사례 중에 하나로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큰 이제 해외 대기업에서 사용을 하는 클러스터였었고요. 저희는 이제 DS2의 8X 라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20노드 종의 클러스터를 운영을 해서 총 데이터 사이즈가 250TB 정도가 됐습니다. 해외 리전에서 운영을 하고 이제 데이터 사이즈는 이제 매일 400기가씩 증가를 했습니다. 원래 아주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몇 년에 걸쳐서 운영하다 보니까 매일 한 400기가 정도를 이제 업로드를 해야 되는, 증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저희는 이제 매일 이제 ETL이랑 백큐을 매일 수행을 해야 됐었고요. 예. 보통 레드시프트 사용을 하시면은 한번 ETL 시켜놓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운영하시다가 주기적으로 이제 ETL을 한 번씩 가끔 이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일 데이터가 폭증을 하기 때문에 매일 ETL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는 5년 전부터 운영이 되었던 프로젝트고 이제 테이블들은 보통 이제 서비스 트랜잭션 관련해서 이제 60개 정도의 테이블, 마스터 30개 정도의 테이블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는 이제 전 세계에서 수집되는 로그 데이터에 대해서 가지고서 이제 경영 지표를 뽑아내는 그런 프로젝트였었고요. 보통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을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부르죠. 이제 그거에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역할을 이제 레드시프트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이 레드시프트만 이제 단독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EMR 같은 이제 어떤 다른 이제 빅데이터 솔루션이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었고 지금 여기 소개드리는 다이어그램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전 세계 로그가 S3에 이제 수집이 되면 그거를 이제 ETL을 통해서 이제 EMR이나 내부적으로는 EMR이나 이제 여러 소프트웨어 스택을 사용을 했는데요. ETL을 통해서 이제 변환을 한 다음에 그걸 레드시프트에 적재를 하면 그걸 이제 올랩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이제 와스에서 사용자가 직접 그 데이터를 이제 조회를 해보고 경영 지표들을 뽑아서 이제 경영에 반영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키마나 이제 테이블도 많았지만 이제 스키마도 이제 여러 개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운영을 한 기간이 이제 길다 보니까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프로젝트였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 담당을 했던 거는 이제 AWS에 대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AWS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쓰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AWS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해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AWS 인프라에 대한 네트워크 관리나 이제 수가 증설이나 이제 이런 거를 매니지먼트를 했고요.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를 이제 증설을 이제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고 장애 관련돼서 이제 발생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트러블 슈팅을 제공하거나 AWS랑 커뮤니케이션 역할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아테나랑 이제 레드시프트 스펙트럼도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도입을 검토를 했고 거기에 대한 POC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는 이제 작업을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요. 실제 간단하게 설명을 주셨지만은 어떤 데이터들을 받아서 처리하는 어떤 시스템이었나요? 주로 이제 해외에 이제 이 기업에서 이제 전 세계에 판매를 하는 이제 기기들이 있었는데 그 기기들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고 그 기기들이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버튼을 눌렀다, 뭐 어떤 이제 기능을 사용을 했다, 아니면 뭐 이 서비스 업데이트가 언제 됐다, 뭐 이제 어느 곳에 이제 판매가 되었다 같은 이런 기록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기록들을 이제 다 이제 수집을 해놓고 여러 가지 기록들에 관련된 연관성을 찾는 일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이 이제 해외에 이제 팔리면은 그 제품이 이제 수집이 로그가 되고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현재의 매출과 이제 어느 연관성이 있는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해외에 이제 제품을 얼마 팔았는데 그 제품 중에 몇 퍼센트가 로그가 수집이 됐고 그래서 따라서 이 제품을 이제 어느 정도 더 판매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능을 많이 쓰니까 이 지역에는 이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를 더 빨리 제공을 해줘야 된다.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경영 지표들을 이제 계속 예, 여러 이제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네, 작성을 해서 이제 올려드리는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이제 이 시스템을 처음 알게 됐는데요. 예전보다는 엄청나게 데이터가 느 늘어 있네요.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실제 레드시프트에 이렇게 실제 쓰면서 성능, 비용, 그리고 운영 측면, 그리고 확장성 측면, 패치나 장애에 대한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능 및 비용 측면에서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능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벤치를 해본 것들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공식적인 자료는 약간 아웃데이트드 되긴 했지만 일단 AWS에서 자체적으로 구글 빅쿼리랑 비교한 자료가 있고 AWS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로서는 구글 빅쿼리랑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동일한 스펙을 테스트했을 때 6배 정도 빠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에서도 이제 레드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기존에 사용되던 하이브랑 비교해서 얼마나 빠른지를 테스트를 했었는데 20배 정도 빠르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데이터 업로드, 뭐 데이터 쿼리 조회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했을 때에 대한 이제 벤치마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제가 투입이 됐을 시점에서는 레드시프트는 이미 도입이 돼서 운영되는 상황이었었고, 이제 그거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상은 이제 아테나 내지는 내부 하이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EMR 이용해서 그거랑 같은 이제 워크로드를 주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일단 아테나보다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3배 이상 빠르고요. 이제 아테나에서 이제 30분 정도의 이제 쿼리 실행 시간이 필요한 잡들은 보통 대부분 뭐 레드시프트는 10분 내지로 떨어졌었고요. 이제 결과가 다 10분 내지로 이제 리턴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하이브로는 보통 이제 뭐 하루에서 뭐 이틀 막 이렇게 수시간 이상 걸리는 것들이 보통 이제 레드시프트에서는 1시간 이내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물론 이제 쿼리를 어떻게 짰느냐 그 쿼리가 이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이제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은 레드시프트는 앞에 강의에서 보셨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체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하고 그 클러스터 내에서의 최대 퍼포먼스를 끌어내는 거를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빠르다고 보고 이제 거기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었던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예를 들어 오라클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모델링이나 이런 BI를 프로젝트 많이 진행하신 분들이 이제 계셨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레드시프트의 성능에 대해서는 사실 악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오라클에 이제 큰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고 최대 성능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 프로젝트 여러 개 도입을 하고 확실히 레드시프트가 성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르고 이제 오라클 같은 거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걸 굉장히 신뢰를 하는 거를 좀 느껴졌습니다. 많이 프로젝트 하신 분들도. 그리고 이제 비용적으로서도 봤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가져온 이 자료는 이제 벤치 자료인데요. 이제 벤치마크 했을 때는 이제 하이브는 시간당 57불 정도를 사용을 하고 레드시프트는 시간당 15불 정도를 사용을 해서 보통 한 4배 정도의 이제 4배는 3배 정도의 이제 그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본다라고 이렇게 보통 공개적인 자료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비용은 보통 거의 한 클러스터가 크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거의 한 억대에 가까운 비용을 월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자체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인건비랑 운영 비용들이 더 추가가 되겠죠. 근데 레드시프트는 아시겠지만은 풀 매니지드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이제 매니지드 환경의 특성은 우리가 이제 별도의 이제 인프라와 운영 인력을 운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인건비를 계산을 해보시면 전문 인력을 뽑았을 때 드는 MM에 대한 비용과 인프라를 운영을 하면서 드는 이제 하드웨어 비용, 그리고 네트워크 비용을 고려해 보셨을 때는 레드시프트가 당연히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설치해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싸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레드시프트의 비용이 억대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레드시프트 말고 다른 솔루션 스택을 굳이 옮길 필요가 없다. 이제 AWS 내에서 이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낫다. 이제 만약 이슈가 있다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한 5년 이상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용이나 우리 이 스택을 도입을 할 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은 뭐 이미 도입을 했는데 다른 게 더 싸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운영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일단 그 기업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매출이 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른 이제 하드웨어나 이런 스펙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얻는 이점이 훨씬 많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여러 고객사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만약 정말 걱정이 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레드시프트를 작은 클러스터로 프로비저닝을 해서 어느 정도로 감내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POC를 한번 해보시고, 이 정도 비용에 이 정도 쿼리 워크로드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 하면은 그때 도입을 하셔도 늦지 않다. 이제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설치해서 쓰는 솔루션을 사용하신다면 이제 구성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POC 하는데도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레드시프트는 그냥 클러스터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프로비저닝을 하면 아주 작은 클러스터가 그냥 1시간 내로 프로비저닝이 다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워크로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용이나 이제 성능에 대한 걱정도 레드시프트를 쓰기로 일단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결심을 하셨으면은 POC만 돌려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내에서도 지금 레드시프트로 비용 절감을 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비용 측면이나 성능 측면에서는 네, 지금 윤재상 CTO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운영 측면에 어떤 장점이 있을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운영에 들어가면은 이제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보통 레드시프트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일이 이제 ETL 관련된 거죠. 이제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업로드하고 아니면 이제 언로드하는, 그리고 쿼리 성능, 이제 쿼리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쿼리들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퍼포먼스에 신경을 안 쓰고 최적화 같은 거 거의 안 하시고 이제 굉장히 많이 때려보시게 되는데, 그랬을 때 성능이 잘 나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ETL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과거 솔루션들, 이제 DB 솔루션들은 ETL을 따로 구성을 해줘야 됐었잖아요. 이제 뭐 ETL 소프트웨어를 뭐 직접 스크립트를 짜시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설명드린 인포메티카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이제 구성을 해서 ETL 인프라를 따로 운영을 하셨어야 되는데, 레드시프트는 자체적으로 S3를 이용을 하신다면 로드랑 언로드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S3에서 이제 편리하게 이제 내가 버킷에 어느 특정 데이터를 테이블을 이제 업로드 하겠다라는 걸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 이제 버킷에 이제 레드시프트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내가 이만큼만 내려줘 이런 것들을 이제 손쉽게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로드랑 언로드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가공된 데이터를 이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거는 굉장히 쉽다.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는 인포메티카를 사용을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면은 프로젝트가 5년이 됐고 레드시프트도 이제 나온 지가 한 5년, 10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그 초창기에 이제 그런 이제 ETL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라고 봐서 전통적인 ETL 스택을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긴 했었는데, 대부분의 이제 데이터 업로드랑 다운로드는 전부 다 로드 언로드를 직접 이용을 해서 이제 구성을 했었고요. 메일 업로드 하는 것도 이제 매일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건 인포메티카를 쓰고, 애드호크하게 이제 가끔 이제 스팟으로 필요한 것만 올려갖고 분석을 하고 이제 빨리 내려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로드나 언로드 명령어 사용을 해서 매번 이제 작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프로젝트에는 이제 글루를 도입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ETL 인포메티카 쓰시면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EC2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클러스터 운영하시면 자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클러스터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봐줘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글루를 도입을 하게 된 이유는 ETL 작업이 계속 늘어나고 굉장히 많이 이제 생기는데,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ETL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이제 그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다양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테이블도 이제 다양한 이제 쿼리나 다양한 테이블의 형태로 이제 내가 데이터를 원한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포메티카나 뭐는 EMR 같은 걸로 이제 애독하게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게 사실 한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매니지먼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글루를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글루를 쓰시면 이제 별도의 이제 클러스터 운영이나 이제 프로비저닝에 대한 그런 고민 없이 내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싶은 이제 타겟 이제 레드시프트 테이블이랑 그게 어디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전송될 건지 지정을 하시면은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글루가 알아서 이제 ETL을 수행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ETL 후에 이제 최종적인 이제 추가 작업들도 이제 람다나 이제 다른 여러 AWS 요소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포메티카 같은 거 사용을 했을 때에 대한 전문 인력이 이런 것들이 거의 필요가 없고 AWS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이제 새로운 인력을 이제 교육을 빨리 시켜서 이제 관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ETL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 하면은 이제 글루를 한번 이제 고려를 해보시는 게, 특히 레드시프트랑 관련을 해서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ETL 문제 외에는 이제 생기는 문제는 쿼리 성능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쿼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쿼리 최적화 성능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거 없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이제 워크로드가 강한 이제 그런 이제 쿼리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클러스터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성능 조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쿼리들은 보통 이제 빨리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있고, 어떤 쿼리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걸리는 쿼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ETL 같은 쿼리들은 이제 메모리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게 되고, 이제 결과도 이제 뭐 수분에서 수십 분, 많으면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런 쿼리들이 앞에 잡혀 있으면은 이제 뒤에 있는 쿼리들이 수행이 안 되잖아요. 이제 레드시프트는 기본적으로 앞에 웨비나에서 보셨겠지만은 이제 큐를 이용을 해서 이제 쿼리들을 이제 큐에다가 적재를 시켜놓고 거기에다 슬롯을 할당을 해서 이제 그 컨커런트하게 이제 패러럴하게 이제 쿼리들을 이제 수행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요. 앞에 이제 이 작업들이 이제 너무 많은 이제 쿼리 슬롯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뒤에 있는 작업들이 전부 다 정지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제 취하는 방법은 계정 또는 쿼리로 이제 성능 제약을 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계정을 이제 여러 개로 분리를 했어요. ETL 계정, 올랩 계정, 와스 계정 이런 식으로 타입별로, 워크로드 타입별로 계정을 일단 분리를 했고요. 각 계정에 대해서 이제 워크로드 매니지먼트 큐 슬롯을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큐 슬롯을 이제 파라미터 그룹 쪽에서 할당을 해주면은 이제 각 계정에서 실행되는 쿼리에 대해서 성능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쿼리가 발생시키는 데이터가 차지하는 메모리 크기로 보통 이제 그 분배를 했는데, 메모리 크기가 이제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은
레드시프트도 무제한 메모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워크로드가 수행하는 쿼리가 메모리 사이즈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디스크에 쓰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수압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쿼리 성능이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쿼리 최적화에 대한 이슈가 반드시 나오게 되는데, 이때 고려하셔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제 쿼리가 메모리에서 다 수행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걸 항상 그걸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볼륨을 굉장히 크게 이제 잡아서, 이제 카디널리티 보통 크게 잡아서 이제 쿼리를 날리시게 되면은 이제 아무리 레드시프트를 써서 뭐 패러럴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저하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일단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메모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계정을 나누고 그 계정별로 이제 메모리를 많이 먹는 쿼리는 이제 할당을 크게 하고, 그렇지 않은 쿼리는 작게 할당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ETL이 굉장히 많이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60Q당 이제 클러스터당 60 슬롯을 이제 할당을 해줍니다. 레드시프트 디폴트로. 그러니까 60 슬롯을 어떻게 나누냐, 이게 이슈인데, ETL에 30 슬롯을 나누고요. 올랩에 20 슬롯, 그리고 나머지에 10 슬롯을 할당을 했습니다. 이 정도가 저희가 봤을 때는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실제 POC를 돌렸고, 이제 ETL이 굉장히 큰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큐도 보통 이제 하나 큐만, 디폴트 큐가 하나 있는데 그 디폴트 큐만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성능이 이제 앞서 이제 한 큐가 다 슬롯을 사용을 할 때 다른 큐가 슬롯을 활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어떤 큐를 이제 두 개로 쪼갰어요. 그래서 이제 워크로드가 큰 것들은 이제 새로 만든 큐를 사용을 하고, 이제 워크로드가 짧은 것들, 그냥 조회만 간단하게 하는 것들은 이제 디폴트 큐를 사용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ETL 작업 같은 것들이 막 잔뜩 걸려 있어도 사용자가 와스를 통해서 이제 레드시프트에 있는 이제 데이터를 조회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게 그렇게 분배를 했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쿼리마다 이제 슬롯을 할당하고 싶다, 이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ETL 작업에서도 어떤 ETL은 메모리가 많이 안 먹으니까 뭐 이제 얼마 주고, 이제 어떤 쿼리는 뭐 더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미세 조정이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쿼리 명령어 앞에다가 WQM, QM 이제 슬롯 이제 그 명령어를 주고 내가 얼마 정도의 슬롯을 할당하겠다라는 걸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이 슬롯의 크기는 각 계정에, 그 쿼리가 실행되는 계정에 할당된 이제 슬롯의 크기 이상을 줄 수는 없고, 그 안에서 이제 적절하게 분배해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런 이제 조절하는 것들이 사실 정답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POC 하면서 이제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워낙 이제 그 쿼리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 슬롯을 뭐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사용을 해도 이제 문제가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레드시프트에 생긴 기능이 뭐냐면 숏쿼리 엑셀러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키면 이제 레드시프트에서 실행되고 있는 쿼리들의 이제 기록이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쿼리를 이제 재배치를 해주고 슬롯을 이제 자동적으로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숏쿼리 엑셀러레이션을 키지는 못했고요.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가 5년 정도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쿼리 앞에 실행한 쿼리 이후에 실행되는 쿼리에 대한 어떤 의존성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깨질까봐 이제 좀 조심스러워서 이제 숏쿼리 엑셀러레이션을 도입을 좀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주저한 부분이 있지만은, 신규로 도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처음부터 켜놓고서 운영을 하시다가 이걸로도 이제 커버가 안 됐을 경우에 이제 큐를 이제 두 개를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계정을 분리해서 이제 슬롯을 할당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건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 계정을 분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파라미터를 지정을 하게 되면 걔네는 스태틱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재부팅을 해야 되거든요. 재부팅을 하면은 이제 운영을 잠깐 멈추셔야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감안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 측면에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데이터를 쌓는
어떤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이기 때문에 좀 확장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확장성 측면에서도 장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항상 이제 확장이 이제 그러니까 클러스터 기반으로 운영을 하시니까 이제 그 클러스터 확장을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제 그게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레드시프트는 제 경험으로서는 굉장히 용이하다, 굉장히 편리하게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그 레드시프트를 1년간 운영을 했을 때 총 2번을 증설을 했습니다. 원래 12노드였던 거를 16노드로 증설을 하고 몇 달 뒤에 16노드였던 거를 20노드로 증설을 했습니다. 이 증설 과정에서 이제 뭐 제가 걱정을 했어야 그러니까 문제가 될 법한 부분은 그냥 이제 증설 중에는 그 레드시프트가 증설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증설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은 그 현재 있는 클러스터를 새로운 노드를 붙여갖고 증설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12노드에서 16노드를 증설을 할 때는 12노드는 그대로 놔두고 새로 16노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12노드에 있는 데이터를 16노드로 다 부은 다음에 이제 트래픽을 이제 16노드로 이제 클러스터로 트는 형태로 이제 이제 증설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12노드에 있는 데이터가 변경이 되게 되면은 데이터 일관성이 깨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증설 중에 이제 12노드는 리드 온리 모드로 빠지게 되고 이 리드 온리 상태에서는 ETL이나 이제 DML 같은 그런 오퍼레이션들이 다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ETL이나 이제 DML 오퍼레이션들은 증설 과정에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공지를 미리 해서 이 시간 동안 증설 시간 동안에는 이제 이 기능들이 제공되지 않습니다라고 사용자들한테 미리 알려줘야 됐습니다. 이 부분 제외하면은 이제 증설 과정 전체에서 이제 따로 해주거나 불편한 것들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증설 시작을 할 때도 뭐 이제 클러스터를 이제 미리 확보를 하고 그걸 연결을 하고 인프라스 틀고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고요.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이제 설정을 이제 바꿔주는 형태로만 하면 증설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을 되고 이 증설 시간이 이제 매번 이제 매년 할 때마다 매년 이제 2배씩 이제 빨라졌는데 12노드에서 16노드 증설할 때는 저희가 24시간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16노드에서 20노드로 갈 때는 12시간 내에 끝났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는 이전 증설 기록을 봤을 때 이제 24시간 걸렸다 그러면 24시간으로 물론 공지를 해서 여유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 짧은 시간 내에 끝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항상 이제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짧게 빨라지는 이유는 레드시프트가 이제 운영이 된 지 이제 매년 이제 얘네들도 이제 내부적으로 인프라를 개선을 하고 네트워크 성능이나 이제 인스턴스 자체 이제 그 하드웨어 머신의 성능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 빨라진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설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도대체 언제까지 증설을 할 거냐. 증설하다 보면 당연히 부담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저희 프로젝트도 이제 증설 20노드씩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나온 게 비용이 너무 비싸다. 증설을 더 할 필요가 없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 해서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은 이제 S3의 이제 상의 데이터를 레드시프트랑 이제 조인을 해서 이제 쿼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싶었을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비슷한 이제 프로덕트로 아테나가 있는데 아테나보다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이 확실히 빠릅니다. 아테나에서 30분 정도 쿼리 타임 걸리는 것들이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은 15분 내에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다만 이제 주의할 사항은 이제 아테나도 그렇지만 레드시프트 스펙트럼도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BI 올랩 솔루션에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오래된 솔루션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스펙트럼을 이제 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BI를 개선을 해야 되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이제 도입을 하고 해야 되는 이슈가 생길 것 같다 하시면은 스펙트럼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트랜잭션 테이블들은 일반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ETL 할 때마다 그 테이블들을 이제 스펙트럼으로 S3에다가 내려서 조회를 하고 마스터들은 이제 레드시프트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이제 증설에 대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이제 계속 쭉 가실 수 있다. 예,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패치 장애 대응 측면에서 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장애 운영하다 보면은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장애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한 그 역시 걱정거리인데요. 일단 레드시프트의 장애는 크게 소프트웨어 장애랑 이제 하드웨어 장애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일단 패치랑 소프트웨어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패치 자체는 메인터넌스 시간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벽 6시에 이제 메인터넌스 할 시간을 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터넌스 시간에 항상 클러스터가 한번 재부팅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 발생할 때는 자동으로 이제 재부팅이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장애들은 레드시프트에서 이제 메인터넌스 시간에 패치를 하고 이제 아니면 이제 업무 시간에 발생을 해도 재부팅을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만약 이제 재부팅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에다가 문의를 하시면 수시간 내에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직접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시면은 이 패치랑 이제 소프트웨어 장애 대응을 스스로 이제 원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을 알아서 해야 됐었잖아요. 여기 레드시프트를 쓰시게 되면은 웬만한 장애들은 이제 자동으로 재부팅되고 자동으로 패치가 되니까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신다고 보고 만약 그거로도 문제가 안 되고 빨리 해결된다면은 AWS에 문의를 하시면 된다 하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저도 이제 하드웨어 장애를 몇 번 겪었는데 이제 레드시프트 자체도 이제 클러스터로 운영되고 하부적으로 이제 SSD나 이제 디스크를 통해서 이제 리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스크나 노드 자체에 장애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장애 현상은 전체적으로 클러스터의 퍼포먼스가 갑자기 다운이 되고요. 그 퍼포먼스가 다운이 되는 원인을 웹 콘솔 상의 이제 모니터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레드시프트는 기본 컨셉 자체가 패러럴하게 쿼리를 실행을 한다라는 컨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 그 패러럴하게 실행되는 이제 클러스터의 이제 노드들의 이제 퍼포먼스들은 모니터링에 보여질 때는 보통 여러 그래프가 같은 이제 매트릭으로 같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지게 되는데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한 노드가 비정상적으로 튀는 거를 발견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디스크가 이제 많이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 네트워크 이제 지연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시적으로 막 엄청나게 튄다든지 그랬을 때는 특정 노드의 성능 하락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슈들은 이제 레드시프트에서 자동적으로 감지를 해서 이제 교체를 이루어지고 그 교체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장애와 마찬가지로 이벤트를 찍어주고요. 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비즈니스 서포트에 얘기를 해서 이 노드에 문제가 있다라고 찍어서 얘기를 해주면 그 노드를 빨리 교체를 해줍니다. 네. 예, 그러니까 웬만한 장애들은 대부분 이제 AWS 상에서 자동으로 감지해서 다른 인프라로 이제 교체 투입을 해서 이제 리졸브를 해주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AWS에 감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네. 경우들은 이제 유저 사이드에서 비즈니스 서포트에게 이제 문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장애가 나도 금방 해결이 되고 잦은 장애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대부분의 장애가 이제 장애가 그렇게 자주 발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이 프로젝트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레드시프트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장애가 있었는데 네. 장애 기록을 봤을 때도 제가 투입된 시점에서는 장애가 그렇게 자주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사례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운영하면서 느꼈던 이제 그런 꿀팁이라고 할까요? 팁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앞에서 커버하지 못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도입을 하실 때 모델링을 하실 때 레드시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이제 테이블에 어떤 컬럼을 이제 소트 키와 디스트리뷰션 키로 지정할 거냐 이게 굉장히 성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소트 키랑 디스트리뷰션 키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에 강의에서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무시를 하고 테이블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그거를 다시 설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소트 키가 거의 없이 디스트리뷰션 키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큰 사이즈의 볼륨에 대해서 풀 스캔들이 발생을 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테이블들, 특히 트랜잭션 테이블들에 대해서는 소트랑 디스트 키를 항상 이제
지정을 미리 설계를 할 때부터 고려를 하고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나중에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드시프트에 이제 쿼리를 수행을 할 때 이제 임시 테이블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쿼리를 수행을 했을 때 잠시 중간에 이제 데이터를 어느 곳에다가 임시로 부어놓고 다시 이제 조인을 건다든지 재분배하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테이블들을 생성을 레드시프트가 하게 되는데요. 이걸 고려를 해서 디스크 공간을 항상 빈 공간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20% 정도를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디스크 공간이 80%가 임계점이라 보고 그 80% 이하로 이제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90%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장애가 보통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제 쿼리가 페일이 난다든지 타임아웃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상한 에러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디스크 공간이 원래 임시 테이블들이 이제 만들어질 그 공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운영하실 때 항상 20%의 빈 공간은 항상 확보를 하셔야 된다. 이거를 고려를 하시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레드시프트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고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처리 성능이 좋긴 하지만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쿼리들 중에 이제 무제한으로 데이터 볼륨을 너무 크게, 특히 카디널리티가 크게 이제 쿼리를 때리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쿼리 성능이 굉장히 갈수록 저하가 된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제한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보통 그냥 대상 데이터 칼럼 로우 수를 당연한 얘기지만 적게 유지하시는 게 좋고, 저희가 이제 1억 건 정도의 이제 조회를 보통 하셨을 때는 이제 이거를 항상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아테나나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1억 건에서 10억 건 정도의 데이터를 이제 결과적으로 아웃풋을 나와야 된다고 하시면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레드시프트 같은 경우에도 10억 건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칼럼수랑 로우수를 가급적이면은 이제 여러 번 POC를 하셔서 적절하게 이제 좀 줄이셔야 되고, 불필요한 컬럼들은 이제 아예 메모리에 적재가 안 되도록 이제 그렇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베큐움을 이제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레드시프트, AWS에서도 이제 권고하는 사항이긴 한데, 베큐움을 이제 해주시지 않으면은 이제 그 소트나 디스트리뷰션 키가 이제 제대로 안 먹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ETL 같은 거를 이제 저희는 매일 수행을 했기 때문에 매일 ETL이 끝나고 나서 베큐움을 반드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테이블들에 대해서 이제 소트나 디스트리뷰션 키가 먹지 않아서 일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쿼리 성능이 이제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정렬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풀스캔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최적화 옵션에서 항상 베큐움은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테이블별로 이제 사이즈 크기를 좀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테이블이 적재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특정 테이블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테이블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뭐 주기적으로 일주일마다 뭐 이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일 모니터링을 했고 매일 용량이 얼마나 늘어난지 디프를 떠서 이게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으면은 그 테이블에 대해서는 과거 이제 데이터들은 이제 좀 내리는 형태로 S3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이제 좋고요. 그리고 이제 레드시프트 도입을 하시면은 이제 가장 많이 나온 이슈가, 이게 성능이 좋고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조회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프로덕션 외부 사용자한테 노출을 해서 뭐 RDS 같은 걸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레드시프트는 이제 컨커런시가 제약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60 슬롯을 이제 쪼개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부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만 적합하고 외부 사용자의 DB를 대체하는 거는 어렵다 보시면 되고요. 내부 사용자도 이제 뭐 100명 종접 100명 200명 막 이런 시나리오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네. 제한된 분석가들이 이제 제한된 인원이 이제 굉장히 무거운 쿼리를 이제 운영하는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유용한 자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은 아마존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베큐um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베큐um을 뭐 모든 테이블에 대해서 다 하면은 성능이 그 베큐um하는 동안에도 성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베큐um을 이제 필요한 것들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베큐um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코드를 직접 짜실 필요는 없고 아까 밑에 링크에 나와 있는 여기 가시면은 그런 베큐um 유틸리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코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유틸리티를 크론을 이제 스크립트를 돌려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GitHub 사이트에서 이제 많이 참고를 하셔서 매니지먼트 코드를 짜시면 될 것 같고요. 성능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다면은 이제 여기 퍼포먼스 튜닝 팁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성능 문제가 소트키랑 디스트키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성능 이 도큐멘테이션을 한번 보시고 운영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운영하실 때 설계하실 때나 운영하실 때 이제 이거 보지 않고 들어갔을 때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이블 설계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테이블 설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테이블 설계할 때 어떤 키를 이제 소트 키랑 디스키 키하고 그 키에 대한 알고리즘이랑 인코딩을 뭘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POC를 돌려보고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팁들도 요 링크에서 참고를 하셔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은 이제 레드시프트를 이제 고객사 원하시는 이제 그곳에 도입하는 데서 크게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존 데이터 웨어하우스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여기 말씀드린 것들이 되게 여러 메인터넌스가 많이 필요하구나, 여러 이제 지식들을 많이 알아야 되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직접 운영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편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직접 운영하시게 되면은 여기만 나온 문제가 아니라 인프라랑 뭐 디스크랑 이제 그런 옵션까지, 복잡한 옵션까지 다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아마존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시는 이런 쿼리, 그리고 테이블 디자인,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몇 가지 이제 운영 관련해서 신경 써야 되는,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해 주시는 이 문제들만 잘 케어를 하시면은 이제 긴 시간 동안 크게 이제 성능 이슈 없이 운영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좋은 팁을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자, 그럼 여기까지 메가존의 박상우, HB 스미스의 윤재상, 레드시프트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